최근에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세계 경제의 변화는 세계화라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반세계화라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지난 50년간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유용성이 유럽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개인이 보기에 유럽을 어떤 스탠스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하고 이제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에서 반세계화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라는 화폐 경제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어떤 그 원자재 등의 실물 경제, 그러니까 화폐의 세상에서 실물의 세상으로 이제는 세상이 경제적인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의 세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닉슨 쇼크 1971년 금본위제의 어떤 종식을 선언했던, 그러니까 금이라는 원자재, 자원, 실물과 화폐를 패깅해서 달러라는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겠다. 사실은 달러라는 거는 금이라는 원자재의 보관 증서의 개념이었는데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이제 경제가 됐죠. 그렇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금이라는 실물, 에너지, 어떤 실물이 보증을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달러라는 화폐가 자원이 돼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화폐를 많이 쓰이게끔 하는, 그러니까 화폐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조업이나 이런 그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업이라는 화폐 경제를 가지고 키워왔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달러라는 화폐를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세계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국제 결제 화폐이기 때문에 세계화, 자유무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가 미국의 달러를 사야지 석유라는 자원, 금이라는 자원 등등의 실물에 접근할 수 있게끔 미국의 화폐 금융시장을 전 세계 자원과 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 만들어 놓고,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물의 세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경제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 상품들, 선물, 옵션, 이런 금융 상품들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좌 안에 100달러가 있으면 이 100달러라는 돈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1000달러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로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금고에 있는 실물 또는 그 본원 화폐하고는 다른 완전히 그 계좌상의 화폐 경제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레버리지 화폐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수반하는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찍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한국, 일본들이 쓰게 하려면 일단 그 나라의 무역 상품들을 사줘서 달러가 그 나라로 이제 스며들어가게끔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1920년대 미국이 호황을 이루면서 발전했던 미국의 제조업, 자동차, 철강, 조선업이 붕괴되고 대신에 월가의 금융업이 이제 살아나면서 대신에 이제 그런 제조업이나 이제 상품 경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2001년에 WTO 체제에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싼 상품을 만들고 미국은 비싼 화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던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무역 적자와 그리고 전 세계 달러를 뿌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찍어서 뿌리는 이 시스템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난 50년간 그 와중에 미국의 국채 규모, 이제 빚의 규모는 3천억 달러에서 지금 38조 달러까지 불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GDP가 30조 달러인데 지금 미국의 GDP보다 120%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채권 국가가 미국한테 가서 이제는 너희 나라가 생산하는 상품으로 이 빚을 갚아라고 하면은 20%는 부도가 나는 거죠. 이렇게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전 세계가 이제 미국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희 나라 국채를 사주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국채를 팔려면 좀 더 싼 값에,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여서 팔아라라고 하니까 미국이 더 이상 국채를 팔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놀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부채가 많아져서 그 나라의 화폐 시스템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전 세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실물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 실물이 이제 부각되는 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사실은 최근에 금과 은의 가격의 폭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 시스템을 못 믿겠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과 은으로 바꿔서 금고에 넣어야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화폐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종이 화폐를 만들어서 많이 뿌릴 수가 있으니까 화폐라는 거는 사실은 공급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은 그 화폐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미국 국채를 사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실물과 에너지는 공급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화폐의 세상에서 실물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지정학적인 어떤 요소가 전 세계의 패권을 이제 결정하는 세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금과 은, 석탄, 석유 등은 내가 그것을 가지려면 그것을 생산해내는 국가와 그러니까 그 생산지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물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폐 경제는 전 세계를 자유무역으로 만들어서 국경을 없애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좋은 건데 실물 경제가 되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뺏기지 않는 게 좋고 그 실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뺏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거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는 쉽게 해서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화폐 경제, 화폐의 세상일 때는 유럽이라는 나라는 미국한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어요. 일단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주는 국가니까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러시아의 어떤 공산주의를 막고 1950년대까지는 그랬죠.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서쪽 방파제 역할을 했던 거죠. 일본이 동쪽의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면 그 두 번째는 4억 5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이 융성할 때 유럽은 미국의 거의 유일한 상품의 판매처였죠.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는 구매력이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드는 비교적 고급의 상품들을 사주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4억이라는 인구가. 하지만 이제는 서로 문을 잠그고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제조업 상품을 더 이상 중국에서 안 만들고 자국에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었고 미국의 금융 상품은 더 이상 전 세계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 시대가 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는 석유, 금, 은, 석탄 등을 차지하는 희토류 등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땅 따먹기 시대에 유럽의 어떤 전략적인 유용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는 보호무역을 서로 펼치기 때문에 미국의 상품을 유럽의 입장에서도 유럽의 상품을 미국이 예전만큼 사주지 않는 시대가 되고 반대로 지금 미국은 유럽에 팔 물건이 없는 제조업이 무너져서 유럽에 팔 물건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유럽이란 나라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고 러시아라는 패권 국가가 사실은 지금 다시 이제 머리를 들고 있지만 지난 한 3, 40년간은 이제 1990년대에 러시아가 몰락한 다음에는 사실은 유럽의 어떤 그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의미로서의 유럽이라는 시장은 상당히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이상 유럽이란 나라는 이제 미국이 유럽에 팔 제품이 없다. 그리고 루이비통과 BMW도 이제는 미국 시민들이 살려면 관세 때문에 더 이상 그 유용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는 에너지의 소비국이거든요. 석유를 생산하지도 않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도 않고 금과 은을 생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물 자원의 확보처로서도 유럽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죠. 그리고 실물 자원이 유용성이 높아질 때에는 지정학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화폐라는 거는 그 전산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실물이라는 거는 내가 유조선과 그 컨테이너선을 띄워서 멀리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그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남미라든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더 유용하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은 지금 미국한테는 시장으로서도 그렇고 또는 상품의 공급자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념이나 어떤 그 전략적인 군사적인 어떤 파트너로서도 유용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전략적 유용성이 떨어진 유럽을 쇠퇴하는 국가, 이제는 그 망한 부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놨던 그 생산성을 가지고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와 플랫폼의
시대에서는 유럽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유럽이 상당히 유행했지만 20세기부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을 때 유럽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유럽은 일단 데이터와 플랫폼의 경제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우리나라나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는 전략적인 자원이 있는데 유럽은 반도체 생산 국가도 아니고 또는 그것을 만드는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국가도 아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이 산업혁명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혁명의 본원지잖아요. 영국이, 런던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유럽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4, 5%가 성장한다는 거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인데 사실 그 거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되는 그 생산성의 폭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왜냐면은 모든 생산 자본은 집중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어떤 단계가 되면 일부 자본가들, 일부 생산자들만 그 시대에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이제 양극화 시대가 돼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 K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는 더 성장하고 몰락하는 거는 더 가난해지는 이건데 사실은 소비자는 밑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몰락하는 소비자들이 이 극단적으로 성장하는 이 생산성으로 생산된,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뭐 방직기,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명돼서 모직, 방직, 제조업들이 막 성장하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그걸 사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공황이라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상품 많은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전쟁이 나요. 그래서 그 18세기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불러온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이 극단적인 전쟁을 몰고 온다라는 거를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때부터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300년간을 먹고 살았지만 여기서 데이터와 플랫폼을 위주로 한 4차 데이터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그 싹이 트지 못했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란 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유럽은. 그 익숙해진 모습 때문에 지금 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직까지의 그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유럽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헤게모니는 사실은 제조업은 중국한테, 중국이 이제 4차 혁명을 거치면서 기계 산업도 그렇고 데이터 산업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뒤에서 따라가는 바짝 추격하는 이제 제조업의 추격자 그리고 4차 혁명의 리더가 되니까 유럽이라는 산업혁명을 거친 제조업 국가, 제조업 부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전략적 요소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데이터와 4차 혁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산업혁명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 촘촘한 규제로 다음 단계의 혁명을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리고 사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헤게모니는 미국과 또는 뒤따라오는 중국한테 지금 뺏긴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은 거대한 시장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시장을 닫고 있으니까 지금 유럽은 자동차, 기계, 루이비통 가방, BMW 자동차를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빅테크, AI 뭐 이런 서비스들은 미국 업체들이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4차 산업혁명 못했고 과거에 있었던 그 부귀 영화는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되니까 유럽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망한 부자가 된 거죠. 3년이 지금 지난 거야. 망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망했는데,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망했는데, 워낙 부자의 나라였으니까, 아직까지 근근히 이제 과거의 영화를 가지고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자원도 없다. 왜냐면 BMW도 거의 이제 제조업들이 전기차 면에 있어서는 중국한테, 테슬라한테 못 따라가는 거고, 지금 데이터 서비스나 뭐 플랫폼 서비스 AI는 지금 유럽의 그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대봐라 그러면 성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이제 몰락한 부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은 특히나 이제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제국주의를 만들어서
중상주의 때부터 영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원을 긁어 모으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금으로 받아서 이제 금고에 쌓아두는 나라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중상주의의 어떤 그 유산 때문에 그 프랑스, 독일 등과 제국주의 다툼을 할 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뺏어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실물 경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실물 경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권을 쥐려면 쳐들어가거나 방어해야 된다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비약적으로 발전된 생산성이 대공황으로 이어져서 또 히틀러라는 인물을 만들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형적인 어떤 캐릭터, 역사적으로 이제 비극을 만든 그 인물을 낳았고, 그 인물 때문에 유럽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특히나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홀로코스트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겪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 어떤 혁명,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대포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럽은 이제는 우리는 산업혁명으로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을 리드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혁신적인 생각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안전하게, 그리고 분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를 잘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유럽이란 나라는 기술은 미국이 만들고 스탠다드, 표준은 유럽이 만드는 거에 상당히 전 세계 경제가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리스 토론이라든지 또 프랑스의 철학이라든지 굉장히 정신적인 문화가 또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발전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문화나 그 경제적으로 패권을 잡아봤던 이런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분배 문제, 그리고 토론 문제, 그리고 어떤 제도를 기술에 앞서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리고 또 그 사회 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한 시스템인데 마치 전 인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포장 기술이 탁월해요.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말을 빌리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트럼프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그게 이제 탄소 제로 경제예요. 탄소 제로 경제라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온실 효과를 누가 만들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실 효과를 누가 만든 거예요?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석유를 많이 떼서 우리가 지금 기온이 높아졌다. 이게 중국이 만든 건가요? 한국이 만든 건가요? 예를 들어 제조업체들이 일본이 만든 건가요? 미국이 만든 건가요? 석탄을 제일 많이 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석탄을 떼서 산업혁명을 한 나라? 영국이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유럽이 만든 거예요. 지금 20세기 이후에 산업화를 이뤘던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제 겨우 석탄과 석유를 이제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난 300년간 석탄을 떼서 그 이산화탄소를 지구 대기권에 뿜어낸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탄소세라는 걸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또 탄소 거래 제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그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근데 그 배출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들은 이미 탄소를 떼는 경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상당히 발전돼 있죠.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예전처럼 방직기를 돌리고 뭐 기계를 돌리고 그런 산업에서 이미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내뿜어서 온실 효과를 만든 유럽이 이제는 다른 나라한테 니네가 탄소를 배출해서 공장을 돌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그러니까 그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경제적 발전과 어떤 패권을 누렸던 유럽이 온실 효과에 대한 비용을, 온실 효과를 없애는 비용을 지불해야죠. 근데 자기네들은 누릴 거는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미국과 중국한테, 우리나라한테 니네가 공장을 돌리려면 탄소 배출권을 사가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아마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탈탄소 경제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정책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탄소를 떼야지 굴러가는 제조업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탄소 배출권을 사자라는 유럽의 전략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고 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탄소 배출권을 우리 사서 ESG 경영하고 이제 탄소 제로 경제로 가겠습니다라고 두 손 번쩍 들고 막 뛰어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도 사실은 유럽이라는 시장이 막대하고 크니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그러면은 전략적인 모호성을 떼어야 돼요. 좋은 얘기야. 탈탄소 경제 좋은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공장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박수 쳐주면서 실제로 협상할 때에는 그러면 니네가 사실은 탄소
놓고 인제 와서 우리 보고 돈 내라면 어떡해. 근데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후손들한테는 좋은 얘기, 충분히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비용을 좀 분담할 수 있는, 우리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걸 논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막 두 손 번쩍 들고 저기 탄소세 내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멍청했던 전략입니까. 근데 중국은 모호하게 뒤로 슬쩍 빠지면서 알겠어 하면서 저기 파리 기후협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은 사기라고 하면서 탈퇴하잖아요. 이게 자국을 위해서 똑똑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 은밀하고 상당히 치밀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우리가 완벽하게 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리더십이 스마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멍청한 비용을 지불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원자력을 쓰지 않고 지금도 무슨 탈탄소 경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유럽이 만들어 놓은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술은 없지만 표준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전 세계의 부가가치를 걷어가는, 구매력을 걷어가는 그 전략에 완벽하게 말리고 동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이념이나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의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탈탄소 경제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산업혁명을 겪고 나서 지금 같은 상황, 이 상황이 왜 문제인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규제가 예전에는 유럽이라는 시장에 자유무역을 할 때는 유럽이라는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미국과 중국이 유럽이라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니네는 우리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는 없지만 자유무역을 하니까 명목상 관세는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의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이 애들이 똑똑해요. 캠브리지, 옥스퍼드하고 파리 대학하고 미넨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 그러니까 경제학도, 자본주의 경제학도 유럽이 만들었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에는, 제도를 만드는 거에는, 사상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래, 자유무역을 해? 미국이 만들어 놓은 WTO? 좋아, 니네 좋아, 자유무역 하자. 그래서 자유무역 시스템은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비관세 장벽을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G 경영,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유럽이 만든 거예요. 탈탄소, 탄소세, 유럽이 만든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지금은 그럼 디지털세라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개인정보보호법. 자, 지금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그 회원 가입할 때 내 정보를 주잖아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4억 5천만 명의 상당히 발전된, 교육을 많이 받은 가장 고품질의 소비자들이 있죠. 이 소비자들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니네 플랫폼이 가져갈 때 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개인의 정보를 이제 플랫폼이 가져갈 때 이걸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자산이다라는 명분인데, 사실은 니네가 우리가 회원가입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니까 그 돈 번 거의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쏟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리고 DSA, DPA라고 해서 이제 AI 액트와 관련된 AI 법 같은 것들 있죠. 기술은 미국이 만들었는데 니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서비스할 때, 유럽에 서비스할 때는 돈을 좀 내. 좀 뽀찌를 좀 줘. 우리는 기술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머릿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인도세를 좀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수당 얼마씩 그냥 니네가 벌어가는 돈의 일부를 좀 우리한테 쏟아내고 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비관세 장벽과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세금을 만드는데 상당히 능숙한 아주 교활한 소비 국가입니다. 예산은 제로섬인데, 제로섬 게임인데, 어떤 데도 더 많이 쓰면 어떤 데도 줄여야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방비를 줄여야겠죠. 이것도 지금 이제 정권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것들이 어떤 패키지식으로 돼버렸으니까 복지 예산을 늘리는 어떤 정권을 잡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늘어난다거나 뭐 국방비를 줄인다거나 하겠죠. 복지를 좀 감축시키는 또 정권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가면서 민주당이 잡으면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대신에 세금이 늘어나죠. 그 법인세가. 대신에 쉽게 해서 부자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나눠주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 잡으면 국방비 늘리고,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국방비는. 하지만 이제 법인세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복지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어서 덜 쓰겠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게 민주당이니까, 그걸 유럽에 적용해도 이제 유럽도 당연히 이제 어떤 민주당 성격의 진보 정당이 있고 또 공화당 성격의 또 우파 정당들이 있으니까 어떤 맥락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금이란 걸 걷어서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생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선택의 문제니까, 복지에 더 많이 쓸 거다 그러면 당연히
국방 예산을 줄여야겠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국방 예산도 늘린다면 다른 데서 훨씬 많이 줄여야겠죠. 냉전 이후에 국방비를 유럽이 감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한 게 이제 나토였고 그 막대한 국방비를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몰락한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한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들써도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그 생활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소비를 늘리는데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트럼프의 말로는 이제 GDP의 2%에서 5%까지 늘리라는 거니까 지금 유럽은 0%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GDP의 3%포인트를 국방비에 더 쓰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은. 근데 어쨌거나 국방이라는 거는 안보의 문제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앞으로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방비를 증액하는 만큼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제 경제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걸 무릅쓰고라도 국방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블록화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대신에 미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나토에 협력해서 예전처럼 서진을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 돈 써가지고 니네가 막으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유럽이 시장으로서 또는 생산지로서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지켜야지. 당연한 얘기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예전에는 그 유럽이라는 시장이 미국한테 필요하니까 저 시장을 전략적으로 내가 지켜야 내 물건을 파니까 사실은 키워서 먹은 거죠. 유럽이라는 시장을 마샬 플랜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지켜주고 막대한 이제 원조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이제 지켰죠. 그거는 미국이 전쟁 직후에 제조업이 용서하니까 자기네 나라가 만든 철강 조선 자동차 제품, 지금은 이제 금융 서비스 국채를 팔기 위해서 지켜준 거지. 전략적으로 지켜준 거지. 뭐 유럽이 형제 국가라서 뭐 의리 때문에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략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유용성이 떨어졌다. 그럼 미국이 지금 손을 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너 예전에 도와줬는데 지금 왜 안 도와줘라고 하는 게 웃긴 거죠. 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니네가 그럼 먹고 살 방법을 자력갱생해봐.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제 유럽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지금 나토라, 그러니까 그 여러 국가가 합쳐서 만들어진 집단 체제, 집단 지도체 체제. 예를 들어서 EU 그리고 나토. 뭐 나토는 EU의 어떤 파생된 군사 조직이라고 보면은 사실 어렵죠. 왜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놈만 똑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놈만 힘이 세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그 조직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 똑똑하면 어려워요. 근데 유럽은 다 똑똑하잖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다 전 세계 패권을 잡아왔던 국가거든요. 전부 잘난 국가예요. 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죠. 자기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그러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 잘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군사 조직, 특히나 안보 조직이 그게 쉬울 리가 없죠. 거기에 들어간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수혜자 부담의 원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분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대가, 지정학적으로 엇갈리는 시대가 됐으면 더 어렵죠. 왜냐면 지금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야겠다라고 절실한 국가는 그 프랑스하고 독일이 가장 절실할 텐데, 왜냐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는 자원이 없으면 프랑스하고 독일은 바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뭐 분담금을 더 많이 내서라도 나토를 키우자고 할 거고, 먹고 살기 지금 급급한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경제가 안 좋은 국가들은 지금 모르겠다. 야, 니네 부자 형님이 좀 지켜주고 우리는 그 아래서 좀 조용히 좀 살고 싶고 하겠죠. 그럼 그게 모여가지고 좀 돈 내봐 이럴 때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선산 하나 저기 땅 하나 살 때도 아니 뭐 형은 신한은행 다니니까 돈 좀 더 내 뭐 이러면은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돈 문제라든지 비용과 수익의 배분을 할 때 그게 쉽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복잡할 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위협과 유용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되게 필요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를 상대하기에는 군사적으로는 약해요. 뭐 핵보유국들이 프랑스나 영국이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하고 맞상대를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대신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 자원은 상당히 필요한 게 유럽이고 지금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고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광물 자원이 그다지 필요 없는 국가니까 미국은 러시아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죠. 뭐 여차하면 지금 러시아 석유 없어도 러시아 천연가스 없어도 미국은 사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미국이 훨씬 더 개입의 어떤 여지가 큰 거는 사실이죠. 담벼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인 그 우랄 산맥이 러시아의 서진을 막고 있는 거고 또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인 그 장벽들이 이제 그 서유럽 그 패권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데 거기서 러시아가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중국과 국경을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금 적성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옛날 뭐 청나라 뭐 조선시대 이럴 때로 따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하나 만약에 일본이 섬나라가 아니라 고구려 위에 있는 나라였다 그러면 방파제가 있었던 건데 방파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겠죠. 사람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100% 착각이에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 없으면 제2, 제3의 트럼프가 올 거예요. 왜냐면 제2, 제3의 트럼프가 아니고 그것과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지금 이 지정학적인 변화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는 세계화에서 반세계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그리고 위아더 월드에서 이제는 나만 잘 살자라는 거. 그러니까 제국주의, 신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벌어지고 있고 화폐의 경제에서 실물의 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금은 석유 석탄은 내가 그 나라를 뺏어야 돼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뺏기고 빼앗기는 싸움이 될 때는 성벽은 높이 쌓고 다른 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말고 다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뭐 그게 이제 공화당의 다른 대통령이건 또는 민주당이 다시 또 정권을 잡건 다른 대통령이 와서 다시 위아더 월드로 가자. 다시 세계화로 가자. 다시 화폐 경제로 가자. 이렇게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제는 유턴하자라는 건데 다시 민주당이 와서 다시 화폐 경제로 갑시다. 국채 더 많이 발행하고 또 레버리지 더 많이 발행해서 실물은 잘 모르겠고 실물의 10배로 종이 금, 종이 은, 종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쭉 뿌립시다. 그리고 중국 다시 또 관세 장벽 낮추고 우리 위아더월드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안 되죠. 왜냐면 그 경제가 50년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단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단물을 더 빨아먹겠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다시 그 경제로 가자.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유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이제는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대한 세계사의 물결을 누구 하나가 와서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또라이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조화됐고 이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다. 못 막는다 아무도. 이걸 누가 훨씬 더 이제 파도를 막을 수는 없고 누가 더 서핑을 잘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